제발 오늘 하룻밤만요. 저 죽기 싫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며느리 복내의 집 문을 두드린 건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에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래와 달리 무섭도록 맑았지요. 복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모가 이 총명한 아이를 죽이려 한 데에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복이 가득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고을에 이름난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논밭이 넓고 기와집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선 집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을 윤대감이라 불렀습니다. 고을 어른들도 고개를 숙이는 어른이었고 인근 5고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윤대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어릴 때부터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4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6살에는 서당 훈장이 가르칠 것이 없다며 손을 들었지요. 눈썹이 짙고 이마가 넓었으며 또래보다 훌쩍 크고 마른 체구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고 한 번 들은 것은 반드시 이해하고 마는 아이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크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되겠어. 윤대감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준서가 글 한 수를 지을 때마다 무릎을 치며 좋아했고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인물이라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그 집안에 근심이라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딱 한 가지를 빼고는요. 준서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준서는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지요. 서당에서도 조용히 앉아 글만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장터를 쏘다니는 일도 없었지요. 대신 아버지 방에 자주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 어머니가 조금 덜 그리웠지요. 윤대감도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가끔씩 준서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지요. 준서야, 내가 잘 자라는 것이 어머니가 가장 바라시던 것이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지요. 그로부터 새해가 지났습니다. 준서가 9살 되던 봄, 윤대감이 후처를 맞아들였지요. 나씨 부인이라 불리는 그 여인은 인근 고을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나이는 25, 이목구비가 빼어나게 고왔지요. 처음 며칠간은 준서에게도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서야, 오늘 공부는 잘 되었느냐? 어머니가 맛있는 것을 준비했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처음부터 알아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씨 부인이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다는 것을요. 입술에 걸린 미소와 눈빛이 따로 놀았습니다. 나씨 부인이 들어온 지 2달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나씨 부인이 고을 어른들을 집으로 불러 잔치를 열었지요. 풍성한 음식과 좋은 술을 내왔습니다. 나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준서를 제 자식처럼 키우겠다 다짐했사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고을 어른들이 감동하여 박수를 쳤지요. 나씨 부인은 정성스럽고 현명한 후처라는 칭찬이 고을에 퍼졌습니다. 준서는 그날 방 안에 있었지요. 잔치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씨 부인의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준서는 알았지요. 그 눈에서 나온 것은 눈물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눈물이 없었으니까요. 나씨 부인이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집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대로 윤대감 댁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씨 부인이 친정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지요. 준서가 어릴 때부터 따르던 늙은 하인 복남이도 어느 날 아침 보따리를 싸들고 나갔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대문을 나서는 복남이의 등이 어찌나 쓸쓸하던지요. 준서는 그 뒷모습을 방 안에서 멀뚱히 바라보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복남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지요. 도련님, 저는 이제 이 댁과 인연이 다했사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준서는 억지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가슴속에 조용히 담아두었지요. 나씨 부인이 들어온 뒤 달라진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씨 부인은 매일 저녁 손수 보약을 다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보약을 꼬박꼬박 드시는 윤대감이 날이 갈수록 기운이 빠지고 안색이 누렇게 떠갔습니다. 가끔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날도 생겼지요. 준서는 그것을 말없이 지켜보다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는 아버지 방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문틈으로 나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대감, 오늘도 약을 드셔야지요. 제가 정성껏 다린 것이옵니다. 윤대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씨 부인이 방을 나왔습니다. 준서와 눈이 마주쳤지요. 나씨 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준서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지요.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고.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나씨 부인이 쓰는 약재를 몰래 살폈지요. 약방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보약 재료 사이에 섞인 것이 있었는데 오래 먹으면 기운을 서서히 빼앗는 독초였지요.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 알아채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지요. 그러나 혼자서 나씨 부인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이미 모두 나씨 부인 편이었고 가까이 믿을 수 있는 어른도 없었지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기회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씨 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준서는 나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문갑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밀봉된 서찰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손에 쥐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동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서는 뒤돌아 뛰었습니다. 서찰을 품에 쥔 채로요. 아버지 방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막동이 더 빨랐지요. 뒤에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도련님, 거기 서지 못하겠습니까? 준서는 서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지요. 한겨울이었지만 맨발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돌이 박혔지요. 그래도 뛰었습니다. 뛰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서찰을 보여드리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것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준서는 이틀을 굶으며 홍주 고을 곳곳에 숨었습니다.
나씨 부인의 하인들이 골목골목을 뒤졌지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발바닥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이 식어갈 무렵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지요. 무작정 가장 가까운 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무렵 두 골목 너머 초가집에는 복례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강씨 마님의 며느리였지요. 남편은 혼인한 지 2해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복례는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았지요. 아침이면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장터에 내다 팔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윤대감 댁과는 불과 2 골목이었지만 복례는 그 집을 먼 곳처럼 느꼈지요. 그 집 사람들과 말을 섞을 일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소문으로 듣는 것이 전부였지요. 강씨 마님은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캐온 약초를 보고 쓸모없는 것만 골라왔다고 타박했고 밥상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눈을 흘겼지요. 그래도 복례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말이 없고 손이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나씨 부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나씨 부인은 고운 얼굴에 꿀 같은 말을 하면서 눈빛은 차가웠지요. 복례는 볼품없는 얼굴에 말수는 적었지만 하는 행동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2 사람 다 어려운 처지였지요.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복례는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뒷산에 올라 이슬 맺힌 약초를 캐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지었지요. 강씨 마님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군불도 지펴져 있었고 새순물도 따뜻했지요. 강씨 마님이 타박을 해도 복례는 그냥 받아 넘겼습니다. 말대꾸 한 번 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강씨 마님이 밥상을 받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 하나를 살리는 법이요. 굶주린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내미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일이지. 복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지요. 그날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고 먹구름이 잔뜩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의 하늘이었지요. 비가 쏟아진 것은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요. 그러다 순식간에 하늘이 쏟아붓는 듯한 폭우로 변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처마 끝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지요. 복례는 부엌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씨 마님이 무릎이 쑤신다며 방을 따뜻하게 해달라 했기 때문이었지요. 장작이 탁탁 튀며 타들어가는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요. 복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이 폭우 속에서요. 복례는 부직갱이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우산도 없이 대문까지 뛰어가 빗장을 열었지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지요. 저고리는 찢겨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으며 발바닥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이 가빠 어깨가 들썩였지요. 그런데 복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무섭도록 맑고 깊은 눈빛이었지요. 아이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제발 오늘 하룻밤만요. 저 죽기 싫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아 안으로 끌어들였지요.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부엌으로 데려가 아궁이 앞에 앉혔습니다. 젖은 저고리를 벗기고 낡은 남편 옷가지를 꺼내 걸쳐줬지요. 따뜻한 숭늉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숭늉을 다 마시자 복례는 말없이 밥 한 그릇을 떠서 내밀었지요. 아이는 그것도 단숨에 비웠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은 아이가 처음으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짧은 한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12살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 한쪽 구석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거기 누워라. 시어머니 방엔 들어가지 말고. 아이는 말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서 가슴을 꼭 쥔 채로요.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는 듯 했지요. 복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문을 닫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비를 맞고 쓰러진 아이를 하룻밤 재워도 되겠냐고요. 강씨 마님이 한동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이불을 여미며 돌아누웠지요. 하룻밤이야 어쩌겠느냐. 허나 날이 밝으면 보내거라. 복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숨소리가 고르고 깊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지요. 밀봉된 서찰이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도 놓지 않고 꼭 쥔 것이었지요. 복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척 눈을 돌렸지요. 꺼져가는 불씨에 장작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빗소리는 밤새 그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윤대감 댁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씨 부인이 막동을 불러들인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지요. 촛불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나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준서가 서찰을 들고 도망쳤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찾지 못하면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나씨 부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 서찰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내가 알 것이야. 알면서도 묻느냐? 막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를 없애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나씨 부인이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촛불 빛에 일렁였지요. 서찰을 먼저 찾아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해라. 막동이 방을 나갔습니다. 나씨 부인은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지요.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든 것이었지요. 두 골목 너머 복례의 부엌에서도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밤이었지요. 그러나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를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복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꺼져가는 불씨 앞에 앉아 아궁이를 지키고 있었지요. 타 들어가는 장작 소리, 빗소리, 그리고 아이의 고른 숨소리. 세 가지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례는 한 번 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불을 꼭 쥔 채 잠든 얼굴이었지요. 굶어 앙상해진 볼이었지만 잠든 얼굴은 12살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복례는 이불 끝을 살짝 더 당겨 덮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빗소리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눈을 뜨니 아이가 자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남편의 저고리도 곱게 접혀 그 위에 올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접힌 이불 위에 서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이가 손에 쥐고 자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복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할 것이라면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복례는 서찰을 치마 안쪽 깊은 곳에 찔러 넣고 바느질로 꿰맸습니다. 겉에서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장터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윤대감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윤대감 댁 아들 준서가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않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뒤따랐습니다. 나씨 부인이 퍼뜨린 소문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저런 불효자가 어디 있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복례는 그 소문을 장터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치마 안쪽을 손으로 꾹 눌렀지요. 서찰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이라는 것을 복례는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윤대감 댁의 변화가 고을 사람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슬대문 위에 새 현판이 걸렸지요. 나씨 부인 친정 쪽 성씨였습니다. 기와집 안에서는 생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논밭 경계에는 새 말뚝이 박혔지요. 장터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대감 댁이 완전히 나씨 집안이 됐구먼. 그러게 말이야. 아들은 어디 갔다고. 불효자라더니 아예 사라졌나 봐. 복례는 그 말들을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치며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장터 한 귀퉁이에서 약초를 팔며 그 소문들을 흘려보냈습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느려졌지요. 생각이 많아지면 발이 무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나씨 부인은 상이 끝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윤대감이 남긴 논문서, 반문서, 기와집 소유권을 하나씩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지요. 준서가 없으니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준서 도련님은 어디 갔대? 도망쳤다지.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킨 불효자라고 하더라. 참, 그 총명한 아이가 어찌 그런 짓을 했을꼬. 나씨 부인은 그 소문이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히려 더 퍼지길 바랐지요. 준서가 불효자로 낙인 찍히면 나중에 돌아와 재산을 주장해도 아무도 편을 들지 않을 테니까요. 나씨 부인은 영리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빼앗는 데서 그치지 않고 준서의 이름을 더럽혀 두었지요. 그러나 나씨 부인에게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서찰이었습니다. 준서가 들고 도망친 그 서찰이요. 나씨 부인은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마지막 기력을 짜내 적은 것이었지요. 재산 소유권은 물론이고 보약의 독초를 타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까지요. 그 서찰이 관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막동이 매일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직 준서 도련님의 행방을 찾지 못했사옵니다. 나씨 부인의 눈꼬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계속 뒤져라. 그리고 그날 밤 근방에서 수상한 것을 본 자가 없는지도 알아봐라. 막동이 움직였지요. 며칠 뒤 막동의 귀에 이상한 말이 들어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골목 어기 초가집 부엌에서 불빛이 켜져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두 골목 떨어진 강씨 마님 댁이라 했습니다. 막동이 복례의 집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윤대감 댁에서 나왔소. 며칠 전 포구 치던 밤, 이 집에 아이 하나 들어온 것 있소. 복례가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목소리가 차가운 사내였지요. 모르는 일이요. 막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인근에서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소.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복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지요. 모르는 일이라 했소. 막동의 눈이 복례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표정 변화를 읽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복례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당혹감도 없었지요. 그냥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막동은 그 얼굴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했지요. 막동은 한참 복례를 내려다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복례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품속에 있었습니다.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막동이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나씨 부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인, 그 초가집 며느리가 수상합니다. 모른다 하는데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는 자의 눈빛이옵니다. 나씨 부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서찰이 거기 있을 수도 있다. 관아에 구할 준비를 해두거라. 열흘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났지요. 문 열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복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빗장을 열자 사내 셋이 들이닥쳤지요. 앞장선 자는 막동이었고 뒤에는 포졸 차림의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잡아라. 포졸들이 복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복례가 소리쳤지만 막동이 말했습니다. 윤대감 댁 도련님을 빼돌리고 물건을 훔친 죄로 고발되었소. 방문이 열리고 강씨 마님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새벽에 남의 집에 들이닥쳐 며느리를 잡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막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지요. 마님, 관아의 명의옵니다. 마님께서도 두둔하시면 함께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사옵니다. 강씨 마님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몸이 떨렸지요. 복례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사옵니다. 억울한 일은 관아에서 밝히면 됩니다. 포졸들이 복례를 끌어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복례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지요. 강씨 마님이 마당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눈을 돌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 신문은 짧았습니다. 나씨 부인이 보낸 서찰 한 장과 막동의 증언만으로 복례는 옥에 갇혔지요. 복례도 억울함을 말했습니다. 아이를 빼돌린 것이 아니라 비에 쓰러진 아이에게 밥 한 그릇을 줬을 뿐이라고요. 그러나 사또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씨 부인이 고을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린 집안인지 모르는 사또가 아니었지요. 빽도 없고 재산도 없는 과부 며느리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복례는 판결을 듣는 동안 사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피하는 사또의 얼굴이었지요.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옥에 갇히는 날 밤, 복례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울기보다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서찰이 거기 있었지요. 수색할 때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꿰매 숨긴 자리를 모르면 알 수 없었지요.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면 돌아올까?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기로 했지요. 서차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요. 그것이 복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편 준서는 살아있었습니다. 복례의 집을 나온 새벽, 준서는 빗속을 뚫고 홍주 고을을 빠져나갔지요. 발바닥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차를 복례에게 맡기고 떠난 것이었지요. 막동이 뒤를 쫓더라도 여인의 치마 속까지 뒤지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웃 고을로 넘어가고 또 다음 고을로 넘어갔습니다. 이름을 바꿨지요. 끼니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얻어먹었습니다. 총명한 아이였기에 어디를 가나 금세 인정을 받았지요. 그를 모르는 집에서는 편지를 써주고 셈을 못하는 상인 곁에서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가 계속 타올랐지요. 복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차를 맡기고 떠난 그 며느리를요. 살아남아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면 막동의 손에 잡혀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고, 법을 아는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억울한 복례를 구해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날부터 준서는 이름을 숨기고 신분을 감추고 고을에서 고을로 떠돌며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지요. 잠은 줄여도 공부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어느 약방 노인 밑에서 심부름을 했지요. 노인이 어느 날 약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약재인지 아느냐? 준서가 살펴보았습니다. 삽주 뿌리이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이지요. 그런데 채취 시기가 조금 늦어서 약효가 약할 수 있사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뒤로 노인은 준서에게 밥을 넉넉히 주고 책도 빌려주었지요. 의서, 역사서, 법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반년을 보내고 또 다른 고을로 떠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노인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손에 작은 단지를 들고 있었지요. 뚜껑을 열자 희끗한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는 거의 없었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준서가 몸을 숙여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이 스쳤지요. 나씨 부인 방문갑에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을 몰랐지요. 모르겠사옵니다. 여로라고 한다. 산에서 자라는 풀이지. 적은 양은 약으로 쓰이지만 오래 먹으면 기운을 빼앗는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서 다른 약재에 섞어도 알아채기 어렵지. 준서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서 다른 약재에 섞어도 알아채기 어렵지. 아버지가 보약을 드실수록 기운이 빠지시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씨 부인이 손수 다려드리던 그 약이요. 어떤 것인지 몰랐을 때는 막연히 이상하다 싶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름을 알았지요. 노인이 단지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얼굴이냐? 준서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오래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듯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독제가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래 드셨다면 몸이 회복되기 어렵지. 아직 초기라면 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준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을 가늘게 떠서 감추었지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 드셨을 것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어려웠겠지요. 그 방 안에서 준서는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지요. 대신 두 눈을 뜨고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언젠가 나씨 부인 앞에서 반드시 이 이름을 댈 수 있어야 했지요. 준서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로를 쓴 자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사옵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준서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지요. 약재를 구한 흔적이 있다. 약방 기록에는 남는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몸에 흔적이 남지. 손톱 아래가 푸르스름해지고 혀에 반점이 생기는 것이야. 준서는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언젠가 증거가 될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서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필로 적은 것이었지요. 그것에 이 정보가 더해진다면 더욱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로. 그 이름 세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두 번째 고을에서는 장터 상인의 장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셈이 빠르고 글씨가 또렷하다며 상인이 좋아했지요. 거기서도 반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을에서 고을로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홍주였습니다. 복례가 있는 곳이었지요. 전라도 어느 고을 서당 훈장 노인이 어느 날 저녁 준서를 불렀습니다. 필서를 대신 써주며 숙식을 해결하던 때였지요. 아이야, 내 글을 보니 보통이 아니구나. 스승이 있었겠지.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배웠사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 힘이 있어야 하옵니다.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을 알아야 하지. 억울한 백성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야 하느니라. 준서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복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열어준 그 눈빛이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날부터 준서는 더 혹독하게 스스로를 몰았습니다. 낮에는 서책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등잔 밑에서 책을 읽었지요. 눈이 충혈되고 손이 굳어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은 줄였지만 기름은 줄이지 않았지요. 불이 꺼지면 공부도 끝나는 것이었으니까요. 때로는 손이 뻣뻣해져 붓을 쥐기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서는 눈을 감고 홍주 고을 그날 밤을 떠올렸지요. 빗속에 쓰러졌던 자신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들여보내준 그 대문을요. 그리고 부엌 아궁이 앞 따뜻함을요. 그 기억이 손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복례가 10년을 버텼다면 자신도 버텨야 했지요. 복례가 옥에서 버티는 동안 준서도 버텼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요. 옥에서의 첫 해는 버티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 복례는 옥 안에서도 할 일을 찾았지요. 같이 갇힌 이들의 상처를 약초 지식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뒷산에서 약초를 캐며 익혔던 것이 거기서 쓰인 것이었지요. 옥졸들도 복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같이 갇힌 노인 하나가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을에서 억울하게 지낸 분이었지요. 당신은 왜 저항하지 않소? 억울하지 않소? 복례가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러나 저항할 힘이 없소. 그러니
버티는 것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티는 것도 싸우는 것이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복례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었지요. 강씨 마님은 며느리가 잡혀간 뒤 집을 팔고 친정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았지요. 시어머니가 혼자 버티기 어려우셨겠지 생각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바느질 자리를 손으로 더듬어 확인했지요. 실이 낡으면 다시 꿰맸습니다. 서찰이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을까? 살아있어야 할 텐데 하고요. 그것이 복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10년을 버티기 어렵지요. 그 아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었지요. 그러나 복례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복례의 얼굴에는 세월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요. 단단하고 따뜻한 눈빛이요. 옥졸들 사이에서 복례는 묵묵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불평도 없고 소란도 없었지요. 그냥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옥졸 하나가 복례에게 슬쩍 귀띔을 했지요. 이번에 암행어사가 충청도 쪽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소. 복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눈을 오래 뜨고 있었지요. 암행어사라는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명한 눈빛에 아이가 떠올랐지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손은 어느새 바느질 자리를 더듬고 있었지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버텨왔으니 조금 더 버티면 된다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22살이 되던 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장원이었지요. 임금 앞에 불려간 자리에서 준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로 충청도 홍주고을에 내려가고 싶사옵니다. 이유가 있느냐? 오래된 억울한 일이 있사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임금이 한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패를 내렸지요. 준서는 마패를 품에 넣고 평범한 선비 차림으로 홍주고을에 들어섰습니다. 이름은 바꾸었지요. 유민이라 했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는 순간 10년 전 도망치던 그 골목이 눈에 들어왔지요. 발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지요. 맨발로 빗속을 뛰던 것이, 발바닥에 피가 맺히던 것이, 그리고 그 집 대문이 열리던 것이요. 준서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고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와집들은 더 늘었고 장터도 커졌지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나씨 부인의 소나기 아래 10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지요. 활기가 없었고 눈빛이 낮았습니다. 준서는 걸음을 멈추고 윤대감 댁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골목 너머였지요. 소슬대문 위에 낯선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까지 그곳에 있던 것과 달랐지요. 나씨 부인 친정 쪽 성씨였습니다. 준서는 그 앞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지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지요. 준서는 국밥집 한켠에 앉아
귀를 열었습니다. 이번 달 세금을 또 올렸다더라. 올해만 세 번째야. 나씨 부인 친정 쪽에서 고을 세금을 손대고 있다는 소문이 있잖아.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쓰지. 10년 사이에 나씨 부인의 손이 고을 행정까지 뻗어 있었지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만 실제로 듣고 나니 이가 갈렸습니다. 이튿날 준서는 장터 한쪽의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펼치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지요. 지나가던 장사꾼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글 써주는 것이요. 얼마요? 한 번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한 푼도 안 받겠소. 장사꾼이 팔짱을 끼고 부탁했습니다. 먼 고을 채무자에게 보낼 편지였는데 말은 정중하되 빨리 갚으라는 뜻이 분명해야 한다 했지요. 준서가 1시경도 안 되어 편지를 완성하자 장사꾼이 눈이 커졌습니다. 정중한데 무섭구먼. 딱 내가 원하던 거요.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다음 날은 사람이 셋이 몰려왔고 그 다음 날은 5이 왔습니다. 병든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갚지 못한 빚을 사정하는 편지, 억울한 일을 고하는 청원서. 저마다 사연이 달랐지만 준서는 그 모두를 받아 써주면서 고을 사정을 낱낱이 파악했지요. 이튿날 오후였습니다. 한 안하기 종이를 손에 쥔 채 준서 앞에 앉았지요. 얼굴이 울어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봐주시오. 관아에서 보낸 독촉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진 빚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빚 문서에 찍힌 도장이 이상했습니다. 준서가 가만히 살펴보았지요. 이 도장 남편분 것이 맞소. 안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도장이 없었소. 손도장을 쓰는 사람이었소. 준서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관아로 찾아가 담당 관리 앞에 문서를 내밀었지요. 이 빚 문서의 도장이 채무자의 것이 아닌 것 같소. 도장 크기도 다르고 먹색도 다르오. 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뭐요? 그냥 장터 선비 아니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조 문서로 과부를 협박하는 것이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소. 나를 내보내도 좋소. 그러나 이 문서는 어사또 출도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요. 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결국 빚 독촉을 취소했지요. 안악이 문 밖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준서는 손을 내밀어 일으켰지요. 어서 가시오. 그 장면을 지켜본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선비는 보통이 아니야.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났지요. 나씨 부인 친정 쪽에서 나온 세금 거두는 자들이 어느 늙은 농부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놓지 못하면 논을 압류하겠소. 이번 달 세금은 저번 달에 냈소. 이중으로 내라는 것이오? 준서가 다가갔습니다. 잠깐 보겠소. 기록을 보여주시오. 세금 거두는 자가 코웃음을 쳤지만 장부를 내밀었지요. 준서가 훑어보았습니다. 단 한 번에 찾아냈습니다. 여기 보시오. 지난달 납부 기록이 분명히 있소. 세금 거두는 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부 앞 페이지를 슬쩍 넘기려 했지요. 준서가 그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페이지도 보겠소. 넘긴 페이지에는 납부 기록을 지우고 다시 쓴 조작 흔적이 있었지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장부 관아에 가져가는 것이 좋겠소. 세금 거두는 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장부를 낚아채고 달아났지요.
구경하던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선비가 세금 도둑 잡아냈다. 늙은 농부가 준서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요. 늙은 농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해주지는 않소. 이름을 알고 싶소. 준서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지요. 이름을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나흘째가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 끄트머리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당 아이 하나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지요. 무릎이 긁혀 피가 났습니다. 구경꾼들이 멀찍이 서서 바라볼 뿐이었지요. 장터 상인 하나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떡을 훔쳤소. 배상하시오.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아이 옆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훔치지 않았소. 떡 1개 값을 드릴 테니 그냥 보내주시오. 훔친 아이를 그냥 보내면 다음에 또 훔친다. 관아에 데려가야겠소. 준서가 다가섰습니다. 제가 잠깐 여쭤봐도 되겠소. 상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뭐요? 지나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소. 준서가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지요. 훔쳤느냐?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을 주었어요. 준서가 일어서서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인 어른, 땅에 떨어진 것을 주운 것과 훔친 것은 다르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소. 어른의 좌판에 지금 떡이 몇 개 있소? 상인이 뚱한 눈으로 세었습니다. 15개요. 처음에 몇 개였소? 22개였소. 그러면 7개가 줄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파신 것이 몇 개요? 상인이 머뭇거렸습니다. 6개. 그러면 하나가 더 줄었는데 그것이 이 아이가 주운 것이요. 이 아이가 훔쳤다는 목격자가 있소.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요. 그래도 주워 먹으면 안 되지. 맞소. 땅에 떨어진 것도 주인에게 돌려줘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를 관아에 데려가려면 훔쳤다는 증인이 있어야 하오. 목격자가 있소. 구경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목격자가 없었지요. 상인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준서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준서가 상인에게 엽전 한 잎을 좌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른도 억울하셨겠지요. 떡 1개 값은 내가 드리겠소.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구경꾼들이 비켜주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늙은 농부 하나가 준서의 등을 바라보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선비, 보통이 아니야. 말 한마디에 상황을 정리하는 것 좀 봐. 어디서 온 사람이래? 모르지. 근데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이 장터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나씨 부인의 귀에 들어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동이 보고를 올렸지요. 부인, 장터에 수상한 선비가 사흘째 있사옵니다. 관아 기록을 들여다보고 세금 장부를 지적하더니 오늘은 장터 시비까지 끼어들어 해결했사옵니다. 사람들이 따릅니다. 나씨 부인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확인했느냐?
아직 가까이 보지 못했사옵니다. 가까이 봐라. 그리고 이름을 알아내라. 막동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나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10년 동안 이 고을을 다스려 왔습니다. 준서가 불효자라는 소문은 이미 홍주 안에 깊이 박혀 있었지요. 그 아이가 돌아온다 해도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사흘 만에 장터 민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씨 부인은 그것을 알았지요. 이 선비가 누구든 빨리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관아 앞으로 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지요. 1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옥사 앞에 서자 숨을 한번 고르었지요. 살아있을까? 서찰은 아직 거기 있을까? 준서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복례를 믿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지요. 그냥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열어준 그 눈빛을요. 옥조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 고을 옥에 복례라는 여인이 갇혀 있는지 아시오? 옥졸이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소. 10년째 있소. 억울한 사람이요. 다들 그리 알지만 나씨 부인 눈치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지.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 있었지요. 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냄새가 났지요.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지요. 10년 만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준서가 직접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지요. 그러나 복례가 10년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이 냄새를, 이 어둠을, 이 차가운 바닥을요. 준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안쪽 구석에 여인 하나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메어져 있었고 등이 꼿꼿했지요. 얼굴에는 세월이 얹혀 있었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눈빛이요.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선비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동안 바라보다가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혹시 준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었지요. 복례 어머니. 복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눈이었지요.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입술이 잠깐 떨렸다가 다시 굳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예. 어떻게 됐냐? 급제했사옵니다. 돌아왔사옵니다. 복례가 천천히 치마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바느질 자리를 찾았지요. 손가락으로 실을 뜯었습니다. 손이 느렸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이렇게 지켜왔으니 마지막 순간도 서두를 것이 없었지요. 실이 뜯어졌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10년을 품고 있던 서찰이었지요. 때가 조금 탔지만 봉인은 그대로였습니다. 준서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봉인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으셨사옵니까?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것이니까.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잠시 그대로 있다가 말했지요. 곧 내보내드리겠사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복례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준서가 옥을 나오며 서찰을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지요.
그 뒤로 이틀을 더 고을을 살폈습니다. 나씨 부인 친정 쪽이 고을 세금에 손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준서는 피해를 입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증언을 해줄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씨 부인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지요. 괜히 나섰다가 우리 가족이 어찌 될지 모르오. 이미 한 번 당해봤소.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소. 준서는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았으니까요. 10년 동안 나씨 부인이 이 고을을 어떻게 주물러 왔는지를요. 그러나 세 사람이 나서 주었습니다. 이중 세금을 뜯긴 농부 하나, 땅 경계를 옮겨 피해를 입은 농부 하나, 소송에서 억울하게 진 상인 하나였지요. 세 사람 모두 나씨 부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이었습니다. 잃을 것이 이미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준서가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잃을 것이 이미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씨 부인에게 이미 당할 만큼 당한 사람들이었지요. 준서는 그 눈빛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장터를 돌면서 사람들이 쏟아내는 사연들을 들을수록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조용히 받아 적고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끝자락 주막에서 나물 한 가지를 시켜놓고 앉아 있을 때였지요. 옆자리 상인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씨 부인이 이번에는 제방 공사 돈도 손댔다더라. 그래, 그 돈이 어디로 갔대? 친정 쪽으로 넘어갔다지 뭐야. 백성들 피땀으로 쌓은 돈이 그리 새고 있으니. 준서는 밥 한 술을 떠다 입에 넣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기억했지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에게 보옷의 명목으로 돈을 뜯고 논밭 경계를 슬금슬금 옮겨 땅을 빼앗고 관아 사또와 짜고 억울한 소송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모았지요. 피해를 입은 농부 셋에게 미리 부탁해 두었고 세금 장부 사본도 확보했습니다. 그때 막동이 움직였습니다. 막동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준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요. 1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었지요. 12살 때 자신에게 쫓기던 아이의 눈빛이요. 막동이 뒤돌아 뛰었습니다. 준서는 막동이 자신을 알아본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서둘러야 했지요. 나씨 부인에게 소식이 닿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동이 달려와 보고했지요. 부인, 그 장터 선비가 윤준서이옵니다. 나씨 부인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말했지요. 그 아이가 돌아왔구나. 잠시 생각하다가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차를 먼저 없애야 한다. 그 초가집 며느리가 갖고 있을 것이야. 옥으로 가라. 지금 당장. 막동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준서가 먼저 관아로 달려가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관아 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사또가 뛰쳐나왔고 관속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준서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홍주 사또 이하 관속 일동은 즉시 대령하라. 막동이 옥문 앞에 도착했을 때 복례는 이미 어사또의 명으로 석방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햇빛을 보는 것이었지요. 복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햇살이 강했지요. 손으로 눈 위를 가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지요. 막동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는 것이오? 복례가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잡아갔던 그 사내였지요. 복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단 2마디였습니다. 포졸 둘이 막동의 양팔을 잡았지요. 어사또의 명이요. 이 여인을 막는 자는 관하로 압송하겠소. 복례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걸어갔지요. 한가운데 젊은 어사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준서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요. 복례 어머니, 1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복례의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나는 그저 밥 한 그릇을 줬을 뿐이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씨 부인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나씨 부인은 이번에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고운 옥색 비단 저고리에 진주 비녀를 곱게 꽂은 채였지요. 얼굴에는 당당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가득 찬 사람들을 둘러보고 준서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지요.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씨 부인이 준서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 눈에는 10년 전과 같은 차가움이 있었지요. 준서야, 오랜만이구나. 10년 만이었습니다. 나씨 부인의 목소리는 달라지지 않았지요.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지요. 10년 전에는 차갑기만 했는데 지금은 차가움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나씨 부인, 어사또가 되어 돌아왔다니 기특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란이냐. 이 고을에 불법이 있다면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다. 증거가 있느냐? 준서가 품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나씨 부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요. 10년 전 아버지께서 남기신 서찰이요. 재산 소유권과 함께 나씨 부인이 독초로 아버지를 병들게 했다는 사실이 친필로 적혀 있소. 나씨 부인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보여다오. 진위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일 신문 자리에서 공개하겠소. 오늘은 아니요. 나씨 부인의 눈꼬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지요. 그러나 금세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이 어사또가 정말 윤준서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 윤대감 아들은 10년 전 아비 임종도 지키지 않고 도망친 불효자로 알려져 있소. 그 불효자가 이제 와서 어사또라고 나타나 고을을 뒤집어 놓는다면 그 신분부터 검증해야 하지 않겠소.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나씨 부인 친정 쪽에서 나온 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렇소. 어사또 신분부터 확인해야 하오. 나씨 부인이 다음 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복례라는 여인 이미 정식 판결을 받은 죄인이요. 어사또 한마디로 풀어주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이오? 사또가 나섰습니다. 나씨 부인 편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복례의 석방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옵니다. 포졸들이 복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례는 물러서지 않았지만 혼자였지요. 준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어라. 그러나 사또가 눈짓을 했고 포졸들이
복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씨 부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준서야, 서찰을 내게 주어라. 그러면 복내를 다시 놓아주겠다. 준서는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저었지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주지 마라. 그때였습니다. 막동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지요. 어사또 이것도 보시겠소. 이 서찰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문서요. 나씨 부인의 친정 필서가 작성한 것이요. 위조 문서였습니다. 나씨 부인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지요.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구경꾼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서찰을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나씨 부인이 10년을 준비한 것이었지요. 서찰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서찰은 손에 있었지만 복례는 다시 포졸에게 끌려갔고 사또는 나씨 부인 편이었으며 위조 문서까지 나왔습니다. 복례가 포졸에게 끌려 옥쪽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10년 만에 햇빛 아래 서 있었는데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이 꼿꼿했지요.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시울을 붉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나씨 부인 앞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등이 준서의 가슴을 치는 것 같았지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반드시 끝내야 했습니다. 나씨 부인도 10년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주막에 돌아와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생각했지요. 무엇이 부족했는가? 서찰의 진위를 증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시절을 보낸 사람, 나씨 부인이 어떻게 집안을 바꿔나갔는지를 직접 본 사람이요. 하인들은 모두 나씨 부인이 바꿔놓았지요.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강씨 마님이었습니다. 복례의 시어머니요. 두 골목 너머에 살면서 윤대감 댁 사정을 가까이에서 보셨던 분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복례가 아이를 숨겨준 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잡혀간 뒤 집을 팔고 친정으로 내려갔다던 그분이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수소문했지요. 날이 밝을 무렵 강씨 마님이 충청도 공주 고을 외딸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사이 나씨 부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아 사또를 통해 위조 문서를 정식 기록으로 올렸지요. 서찰이 가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신분에 의혹을 제기하는 상소문을 한양으로 보냈지요. 나씨 부인 친정 쪽에 한양에 줄을 댄 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동이 주막 앞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지요. 어사또 이제 슬슬 돌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소. 없는 것을 있다 하고 고을을 뒤집어 놓으면 어사또 자리도 위태롭지 않겠소. 준서는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지요. 막동이 비웃으며 물러갔습니다. 서찰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리를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지요. 강씨 마님이었습니다. 준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서찰을 꺼내 들었지요. 봉인된 채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진 것이었지요. 힘이 없고 떨리는 손으로 적은 것이었을 겁니다. 준서는 그것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반드시 열어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나씨 부인 앞에서, 고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혼자 열어보지 않기로 했지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그 자리에서 처음 울려야 했습니다. 준서는 말을 달렸습니다. 강씨 마님이 문을 열었을 때 준서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른 체구의 관복을 입은 젊은 어사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썹을 찡그렸지요.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요. 12살 아이가 22살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섭도록 맑고 깊은 눈빛이요. 강씨 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윤대감 댁 아이가 아니더냐? 예, 강씨 마님. 윤준서이옵니다. 강씨 마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살아 있었구나. 복례는 어찌 됐느냐? 아직 옥에 있사옵니다. 나씨 부인이 방해하고 있사옵니다. 강씨 마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독한 것이. 준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증언해 주십시오. 그날 밤 복례가 저를 숨겨준 것이 선이었음을, 그리고 나씨 부인이 어떻게 집안을 바꿔나갔는지를요. 강씨 마님이 한동안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잠깐 흔들렸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복례가 10년을 갇히지 않았을 텐데.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도 어쩔 수 없으셨사옵니다. 나씨 부인의 힘이 그만큼 컸지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지. 그것이 내 한이야. 강씨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입술이 굳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겠다. 내 며느리를 10년이나 옥에 가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강씨 마님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챙긴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받으려 했지만 강씨 마님이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든다. 내 발로 간다. 준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강씨 마님이 먼저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팡이를 짚었지만 걸음이 빠르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그 옆에서 걸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강씨 마님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복례와 닮아 있었지요. 말이 없고 눈물이 없고 다만 버티는 눈빛이요. 거기서 복례가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홍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었지요. 말을 달리는 동안 동쪽 하늘이 희끗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요. 강씨 마님이 마차 안에서 이불을 여미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주 고을 방향이었지요. 강씨 마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요. 준서야, 내가 그날 밤 복례한테 뭐라 했는지 아느냐? 모르옵니다. 하룻밤이야 어쩌겠느냐 했지. 그런데 그 하룻밤 때문에 복례가 10년을 갇혔어. 내가 그날 밤 쫓아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너는 지금 없었겠지. 너도 없고 이서철도 없고 오늘도 없었을 거야. 강씨 마님이 말을 이었지요. 밥 한 그릇이 사람 하나를 살린다고 했는데 복례는 그걸 알고 한 것이 아니야. 그냥 눈앞에 쓰러진 아이를 보고 문을 연 것뿐이지. 그런데 그 문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막동은
이미 그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나씨 부인에게 달려가 보고했지요. 부인, 어사또가 공주 고을에 다녀왔사옵니다.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 같사옵니다. 나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씨 마님이겠구나. 그리고 말했지요. 마가라. 막동이 부하 셋을 데리고 홍주 어기로 나갔습니다. 횃불을 들고 길을 막았지요. 준서와 강씨 마님이 탄 말이 멈추었습니다. 막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사또 고을 어기를 무단으로 막는 것은 권한 남용이요. 한양에 이미 보고가 올라갔소. 그때 강씨 마님이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나는 강씨다. 이 고을 복내의 시어머니다. 내가 관아에 증언하러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냐? 막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씨 마님이 한 걸음 더 내디뎠지요. 내 며느리가 억울하게 10년을 갇혀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겁이 나서 나서지 못했다. 그것이 내 한이다. 오늘 이 늙은이를 막겠다면 막아봐라.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막동은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죽겠다고 나서면 막을 수가 없는 법이었지요. 부하들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막동이 결국 길을 비켰습니다. 강씨 마님과 준서는 홍주 관하로 들어갔지요. 고운 옥색 비단 저고리에 진주 비녀를 곱게 꽂은 채였지요. 얼굴에는 당당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가득 찬 사람들을 둘러보고 준서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지요.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씨 부인이 준서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 눈에는 10년 전과 같은 차가움이 있었지요. 준서야, 오랜만이구나. 준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씨 부인, 어사또가 되어 돌아왔다니 기특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란이냐. 이 고을에 불법이 있다면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다. 증거가 있느냐? 준서가 품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나씨 부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께서 남기신 서찰이요. 재산 소유권과 함께 나씨 부인이 독초로 아버지를 병들게 했다는 사실이 친필로 적혀 있소. 나씨 부인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보여다오. 진위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관아 신문 자리에서 공개하겠소. 나씨 부인의 눈꼬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지요. 그러나 금세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씨 부인도 10년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준서는 관아 마당에 신문 자리를 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나씨 부인과 어사또가 맞붙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이었습니다. 마당이 가득 찼지요. 나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에 어제보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홍주에 나타났다는 것을 막동에게서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준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씨 부인, 이 자리에서 3가지를 묻겠소. 첫째, 윤대감 임종 당시 어디 있었소? 침실에서 대감 곁을 지켰소. 둘째, 보약을 다리는 일을 직접 하였소. 그렇소. 정성껏 지어 올렸소. 나씨 부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기까지 했지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이 서찰을 본 적 있소. 준서가 아버지의 서찰을 높이 들었습니다.
나씨 부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요. 처음 보는 것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을 부르겠소. 강씨 마님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음이 느렸지만 등은 꼿꼿했지요. 나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씨 부인이 들어온 뒤 윤대감 댁 하인들이 모두 바뀌었소. 대대로 있던 하인들이 하나씩 쫓겨났지요. 그리고 대감의 안색이 날이 갈수록 나빠졌소. 보약을 드신다는데 기운이 빠지시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지요.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겠소. 그날 밤 복례가 아이를 숨겨준 것 내가 알고 있었소. 복례가 내게 말했지요. 나는 하룻밤이야 어쩌겠느냐 했소. 빗속에 쓰러진 아이에게 밥 한 그릇 내민 것이 죄가 된다면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믿을 수 없소. 복례의 시어머니 아니오. 며느리 편을 들 것이 뻔하지.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나씨 부인의 말도 일리가 없지는 않았지요. 구경꾼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씨 부인은 사람 마음을 읽는데 능했지요. 1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준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씨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찰에 독초 이야기가 적혀 있다 해도 그 독초가 무엇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이오? 노인이 병들면 기운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보약을 드시다 돌아가셨다는 것만으로 나를 범인으로 몰 수 있소.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나씨 부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요. 독초를 썼다는 증거가 없소. 보약을 다려드린 것은 정성이었소. 그 정성이 왜 죄가 된다는 것이오?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서찰에 적힌 것은 윤대감의 주장이었습니다. 독초를 썼다는 물증이 없으면 서찰만으로는 약하다는 것을 나씨 부인도 알고 있었지요. 준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독초의 이름은 여로이옵니다. 나씨 부인의 눈이 잠깐 굳었습니다.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준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로는 적은 양을 오래 쓰면 기운을 빼앗습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서 다른 약재에 섞어도 알아채기 어렵지요. 그리고 오래 드신 분의 몸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손톱 아래가 푸르스름해지고 혀에 반점이 생기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임종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의원을 이 자리에 부르겠소. 준서가 눈짓하자 포졸 하나가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나이 든 의원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나씨 부인이 그를 보는 순간 입술이 굳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의원이라 친정 쪽으로 손을 쓸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요. 윤대감, 임종 당시 손톱과 혀를 살펴본 적 있소.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사옵니다. 그때 이상하다 생각했지요. 손톱 아래가 푸르스름했사옵니다. 병으로 기운이 빠진 것 치고는 설명이 안 되는 색이었지요. 그러나 나씨 부인이 계신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웠사옵니다. 나씨 부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강씨 마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씨 부인이 약재를 구하던 약방 기록도 있소. 그 약방에서 여로를 구입한 기록이 나씨 부인 이름 아래 적혀 있소. 그 기록은 위조일 수 있소. 약방 주인을 이 자리에 부르겠소. 준서가 다시 눈짓했습니다.
나씨 부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준서가 서찰을 펼쳐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윤대감의 글씨로 쓰인 것이었지요. 나씨 부인이 독초를 써서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것, 재산 일체를 아들 준서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었지요. 준서야, 반드시 살아서 이 서찰을 세상에 내보여라.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읽는 내내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없었지요. 구경꾼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다 읽고 나서 준서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지요. 그 침묵 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로 적은 글이었지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이 서찰의 필체가 윤대감의 것인지 확인할 분이 있소. 미리 부탁해둔 서당 훈장 노인 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찰을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분명 윤대감의 필체요. 틀림없소. 나씨 부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지요. 탈출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사또가 나씨 부인 쪽을 향해 있던 눈빛을 거두었습니다. 준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지요. 사또, 제가 나씨 부인에게 속았사옵니다. 처음부터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늦었사옵니다. 나씨 부인은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막동이 슬금슬금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말했지요. 막동, 그 자리에 서라. 막동이 멈추었습니다. 막동은 10년 전 복례를 허위로 고발하는데 가담했소. 즉각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막동이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지요. 양팔이 묶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막동이 소리쳤지요. 모두 나씨 부인의 명이었사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복례를 고발하라 한 것도, 위조 문서를 만들라 한 것도 모두 부인이옵니다. 나씨 부인의 얼굴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신복이었는데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등을 돌린 것이었지요. 나씨 부인이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은 눈을 피했지요. 나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배신이었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막동 혼자 죄를 뒤집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판에 신복이 살아남으려 한 것이었지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오? 서찰 하나로 나를 몰아가려는 것이오. 준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씨 부인 앞으로 걸어갔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씨 부인, 아버지는 알고 있었소. 독초가 들어간 것을요. 그러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은 아들이 증거를 손에 넣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소.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소. 나씨 부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준서가 포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나씨 부인과 막동은 그날로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나씨 부인이 수레에 실려 홍주를 떠나는 날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지요. 이제는 고개를 들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나씨 부인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요. 한양 의금부에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독초 사용, 재산 횡령,
허위 고발 가담, 위조 문서 작성, 죄목이 하나씩 밝혀졌지요. 나 씨 부인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막동의 증언, 윤대감의 서찰, 강씨 마님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지요.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지요. 막동은 장 50대와 함께 고을 부역을 살았습니다. 홍주고을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장터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됐다. 하늘이 눈이 있구먼. 고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지요. 부당하게 뜯겼던 세금이 돌아왔고 빼앗겼던 논밭 경계가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나 씨 부인은 한양으로 압송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레 안에서 홍주고을을 빠져나가며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10년간 자신이 주물러온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지요. 홍주고을 사람들은 그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10년 동안 나 씨 부인 아래숨을 죽이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당하게 뜯겼던 세금이 돌아왔고 빼앗겼던 논밭 경계가 원래대로 회복되었지요. 나 씨 부인 친정 쪽에서 나온 자들도 하나둘 홍주를 떠났습니다. 장터에서 늙은 농부가 복례를 만나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버텨주지 않았다면 오늘도 없었을 것이요.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사또가 잘하신 것이요. 복례는 그냥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지요. 마당에 서서 햇살을 받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지요. 10년 만에 이렇게 환한 햇빛 아래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옥 안에서도 햇빛은 가끔 들어왔지만 이런 햇빛은 아니었지요. 막힌 것 하나 없이 쏟아지는 햇빛이었습니다. 복례는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지요. 강씨 마님이 달려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씨 마님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겁이 나서 나서지 못했다.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서가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요. 어사또 관복을 입은 채로였지요.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어사또가 일개과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없었지요. 준서는 바닥에 무릎을 댄 채 복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마주보는 얼굴이었지요. 10년 전 부엌 아궁이 앞에서 밥을 내밀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얹혀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지요. 준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례 어머니, 서찰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도 없었을 것이옵니다. 복례가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10년 전과 같았지요. 단단하고 따뜻한 눈빛이요. 나는 그저 밥 한 그릇을 줬을 뿐이요. 준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씨 마님이 그날 밤 했던 말이 귀에서 울렸지요. 밥 한 그릇이 사람 하나를 살리는 법이요. 복례는 그 말을 몰랐겠지만 그대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복례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지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10년을 옥에서 버텨온 손이었지요. 준서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 손이 10년 동안 서찰을 품고 버텨준 것이었으니까요. 복례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그 짧은 침묵이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구경꾼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지요. 어떤 이는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10년 동안 복례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요. 복례는 이후 강씨 마님과 함께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봄이 되면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캤고 가을이 되면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살림이 넉넉해졌지만 생활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밥 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10년 전 그날 밤처럼요. 고을 사람들은 복례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씨 부인이 군림하던 시절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혼자 10년을 버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장터에서 복례를 보면 고개를 숙이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웃이라고요. 강씨 마님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에게 타박이 많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씨 마님이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지요. 복례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강씨 마님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밥상을 내밀었지요. 그것이 복례였습니다. 준서가 홍주를 떠나기 전날 밤 복례의 집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쓰러졌던 그 대문 앞이었지요. 낡은 대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빗장도 그대로였고 대문 짝의 옹이구멍도 그대로였지요. 준서는 그것을 손으로 잠깐 짚었습니다. 10년 전 이 대문 앞에 쓰러졌었지요. 발바닥에서 피가 흘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이 열렸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그 하룻밤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복례가 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준서를 바라보았지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윤대감 댁 기와집이 비어 있사옵니다. 복례 어머니와 강씨 마님이 거기서 지내셔도 되겠사옵니다.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요. 낡고 작은 초가였지만 복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례의 몫으로 논바지 10마지기와 은자를 남겨두었지요. 10년 옥살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례가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 한마디에 1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가 돌아서서 걸어갔지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복례는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그 하룻밤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고 고을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지요. 준서는 큰 길에 서서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례의 초가집 대문이 닫혀 있었지요. 낡고 작은 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그 대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오늘도 없었지요. 선한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충청도 홍주고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밥 한 그릇을 나눈 며느리와 그것을 잊지 않은 천재 아이의 이야기지요. 작은 선함이 어떻게 큰 것을 바꾸는지, 그리고 버티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 것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